지금부터 제 30년 인생의 마지막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12월에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송년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지요.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한 해의 노고를 잊은 듯 웃고 떠들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 역시 넥타이를 조금 고쳐매며 30년 넘게 몸담은 회사의 마지막 밤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정년 퇴직을 불과 1년 앞둔 저에게 이번 송년회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자, 다음은 우리 회사에 살아있는 역사, 산증인이시죠. 박진수 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젊은 사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텨온 저에게 주는 공로상이라도 마련했나 보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함께 고생해온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런 자리가 쑥스러워 늘 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함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습니다. 박 부장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 회사가 있는 겁니다. 김상무, 즉 창업주 아들인 젊은 사장은 번지르르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큼지막하고 번쩍이는 감사패를 제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무게에 제 30년 세월의 무게가 실린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를 받아드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금일봉이나 선물을 함께 주기 마련인데 김상무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이 감사패는 저희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입니다. 부장님의 앞날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부로 박진수 부장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황망한 눈으로 김상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셔야죠. 저희 젊은 후배들이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다 함께 박 부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상무가 손을 들자마자 연회장에는 어색하고 멋쩍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형 선고에 대한 동조이자 방관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소음의 한가운데서 묵직한 배신감의 무게가 담긴 감사패를 든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정년 1년을 남기고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가장 많은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고당한 겁니다. 제 인생 가장 화려해야 할 무대 위에서 저는 가장 비참한 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청춘은 대성실업이라는 이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7, 혈기왕성한 나이에 작은 인쇄소로 시작한 회사에 입사했지요. 창업주이신 박 회장님은 저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며 유독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 시절 사무실은 언제나 잉크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에는 등목을 해가며 선풍기 한 대로 버텼고 겨울에는 낡은 석유난로 하나에 둘러앉아 온 손을 녹여가며 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박 부장, 이제 자네는 그냥 직원이 아니라 가장이야. 회사가 자네 가족을 책임질 테니 자네는 회사만 보고 달려와 주게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말이지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에도 아내가 홀로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저는 지방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 아이들의 졸업식, 부모님의 제사까지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가족의 곁에서 비워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에 칼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회사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글썽이며 회사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그때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사장님, 저희 월급부터 반으로 줄이시지요. 회사가 살아야 저희도 삽니다. 제 말을 시작으로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고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넣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도 못하고 처가에 손을 벌려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니 거짓말처럼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을 다각화했고 작은 인쇄소였던 대성실업은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예전 사무실에 저를 따로 불러 소주잔을 기울이며 박 부장 덕분이야. 자네 없었으면 오늘의 대성실업도 없었어.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자네는 꼭 책임질 테니 걱정 말게라며 제 손을 2번, 3번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인생의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굳은 약속이 제 땀과 눈물이 스며든 이 회사가 저를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평생을 회사에 바치셨던 박 회장님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제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외아들 김상무가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었지요. 김상무는 번지르르한 외모에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회사의 낡은 시스템을 모두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시너지, 플랫폼, 아젠다 같은 알아듣기 힘든 외국어를 섞어 썼고 저희 같은 늙은 직원들을 올드보이, 화석이라 부르며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부장님, 아직도 이런 식으로 수기 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이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제가 밤새워 작성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받아든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을 발로 뛰며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은 그에게 그저 낡고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기계처럼 감정 없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산관리 시스템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올렸습니다. 상무님, 이 시스템은 현장의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불량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그건 부장님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될 뿐입니다. 결국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한 지 3달 만에 대규모 불량 사태가 터졌고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김상무는 이 모든 책임을 현장을 관리하던 제게 돌렸습니다. 저와 제 팀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의 비협조적이었고 변화에 저항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님과의 의리를 생각해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겠지. 회사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을 후회하게 될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송년회가 있기 2달 전, 저는 우연히 김상무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새로 바뀌었는데 단가가 기존보다 30%나 비쌌습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이상하게 여겨 뒷조사를 해보니 그 업체는 김상무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김상무가 회사 돈으로 친구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한 배임 행위였습니다. 이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회사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지요. 저는 며칠 밤을 새워 관련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상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무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거 박 부장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이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상무님, 더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계약을 파기하고 원상복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건 선대 회장님께서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니 부장님이 딱 그 짝이군요. 이 회사가 누군데? 내 아버지 회사고 이제 내 회사입니다. 내가 내 돈 좀 쓰겠다는데 월급쟁이인 부장님이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월급쟁이라고요. 상무님, 저는 이 회사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상무님께서 유학 가서 돈 물 쓰듯 쓸 때 저희는 허리띠 졸라매며 회사를 지켰습니다. 이 회사는 상무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죠.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하세요. 정년까지 조용히 있다가 퇴직금 두둑이 받고 나가고 싶으면 말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회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내보내기로,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내쫓아 다시는 이 회사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기로 말입니다. 다시 송년회 연회장. 김상무의 말이 끝나고 어색한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회자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하하, 네, 우리 박진수 부장님의 아름다운 퇴장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부장님,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사회자가 제 손에 억지로 마이크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손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대로 단상에서 내려가야 하나. 30년 넘게 청춘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건가.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제 속옷과 양말을 챙겨주던 아내. 아빠 회사 좋은 회사라고 자랑하던 아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멈추고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시선은 단상 아래 앉아있는 수백 명의 동료들을 향했습니다. 저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 하지만 언제든 저처럼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김상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끝을 보려거든 제대로 봐야지. 마이크 잘 나오는군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고분고분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대성실업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하게 된 박진수입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조금 전
김상무님께서 제게 아주 멋진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제 30년의 헌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건 따로 조용히 사무실에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떠나보내시니 아마도 제 공이 그만큼 컸다고 생각해 주신 모양입니다. 저는 일부러 특별한 방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무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30년 회사 생활의 마지막 업무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패를 단상 위에 내려놓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굳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보고입니다. 지난 2분기 회사는 생산관리 시스템 오류로 약 38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상무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저와 현장 직원들의 탓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도입 3개월 전 제가 직접 작성하여 상무님께 결제를 올렸던 신규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낡은 생각이라며 제 면전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38억 원의 손실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경영이 낳은 인재 렌자였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저와 김상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김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부장,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려와. 아직 제 보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앉아서 들으시지요. 저는 그의 고함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글로벌 케미컬이라는 회사에서 주요 원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보다 30%나 비싼 가격에 품질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제품을 말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확인한 바, 이 글로벌 케미컬은 김상무님의 대학 동기가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이며 매달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상무님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저게 미쳤나? 여봐라. 저 영감 끌어내지 않고 뭐해? 김상무가 경호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상 앞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투자사 대표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늙고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무님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퇴직금이나 챙겨 나가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협박을 거절했습니다. 선대 회장님과 동료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회사를 도둑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입사. 동기인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힘껏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소리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연회장을 가득 메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위로이자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상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고 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생산부 이사에게 팔을 붙잡혀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저 영감탱이를 당장 쫓아내.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량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차가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상무, 오늘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투자금 전액 회수하고 배임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투자사 대표는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를 따라 주요 거래처 사장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화려했던 송년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덤덤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들이 제 주위로 몰려와 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체온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서럽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헛되게 살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송년회는 잘했고 아내의 얼굴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내 남편답게, 우리 애들 아빠답게 정말 멋지게 행동했어요. 그깟 회사 없으면 어때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랑 같이 편하게 쉽시다.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아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상무는 배임, 횡령 혐의로 결국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저를 따라 사표를 냈고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 뒤 최 전무와 저를 따르던 후배 몇몇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30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 다시 용기가 솟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진성솔루션이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비록 시작은 작고 초라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월급 봉투에 얽매인 샐러리맨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30년 전 잉크 냄새 가득하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비록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아픈 기억도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의 30년은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 새로운 집을 짓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서 아내가 끓여주는 뜨끈한 된장찌개에 소주 한 잔 해야겠습니다. 인생 참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